저는 금 시장을 20년 이상 추적해온 분석가입니다. 2025년 현재 안전자산으로 지목된 금이 온스당 약 1,060달러, USD 4,060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인상적일 뿐 아니라 역사적 고점에 근접하는 흐름입니다. 금값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 배경에는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의 급격한 고조가 자리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 미중 갈등 재점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 피난처로서 금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둘째, 주요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확대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설사 정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더라도 금 보유 확대는 시장에서 확인된 흐름입니다. 셋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인하 기대 및 달러 약세 전망이 금에 대한 투자 매력을 키웠습니다. 실제로 달러 지수의 약세는 금을 비달러권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상을 찍고 올라가는 곡선 뒤편에 그늘이 깊다는 사실입니다. 금값이 상승하면서 동시에 불법 채굴, 불법 유통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예컨대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불법 금 채굴이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값 랠리는 새로운 기회를 열었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투명성, 윤리성, 환경 리스크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황금 시장의 영광 뒤에 숨겨진 리스크와 구조적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금값 상승의 이면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은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 확대 행렬입니다. 월드 골드 카운슬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조사에서 응답한 중앙은행의 9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를 더 늘릴 것이라 답했습니다. 더욱이 이 가운데 43%는 자국 보유량 자체가 증가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 금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수치로 보면 각국 중앙은행이 2024년 금 보유량 기준으로 전 세계 공식 금 보유량이 32,000톤을 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컨대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금이 세계 공식 외환 보유고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수준으로 나타나며 이는 유로, EU를 16%를 앞선 수치입니다. 이런 흐름이 왜 금 폭등을 더욱 부채질하는가? 첫째, 중앙은행이 금을 산다는 것은 수요 구조가 단순 투기 플러스 소비를 넘어 국가 자산 관리 차원으로 올라선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연간 금 생산량이 약 3,500톤 수준이라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의 수요 확대는 물량 측면에서 공급량을 잠식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셋째, 달러 및 기타 환율 리스크가 커지면서 달러 위주의 외환 보유가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에 따라 금처럼 실물 비채권 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흐름이 강화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비록 한국은행이 공개적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발표는 드물지만 글로벌 흐름을 고려할 때 왜 더 많이 사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즉, 국가 외환 보유에서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과 같은 무이자 자산을 늘리는 것은 정책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저는 금 시장을 단연간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3부에서는 정상에 오른 금값이 각국 경제와 정책에 미치는 구조적 파급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1분기 월드 골드 카운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 수요는 1.6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광산 생산량은 같은 기간 856톤으로 사상 최고 분기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공급을 조금이나마 앞서는 구조에서 금값 상승은 단순한 투자 흐름을 넘어 국가 자산 구조와 금융 정책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은행이 금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은
외환 보유고 다변화라는 금융 전략 변화를 시사합니다. 이는 달러 중심의 보유 전략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산국 입장에선 금값 상승이 채굴 사업과 광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해당 국가의 자본 유입 수출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흐름이 거품 리스크, 자금 유입국의 금융 불안, 그리고 신흥국의 자원 의존 강화라는 그림자도 동반합니다.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투자자만이 아니라 채굴국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외환 보유고 내 채권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가운데 금과 같은 무이자 자산을 확대하는 것은 고민거리입니다.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인 것은 맞지만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금 시장을 장기간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4부에서는 가격, 생산, 소비라는 두 축에서 상승하는 금값이 금광국, 일생산국과 소비국, 가정시장 중심국에 제공한 구조적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광국 쪽입니다. 예컨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5년 9월 생산량이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하며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비록 연간 생산량 자체가 과거 수백 톤에 비해 줄어든 상태이지만 금값 랠리는 이 국가 정부, 광산업계 모두의 해외 투자 유치, 수출 증대, 통화 강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초 남아프리카 증시는 금광업 관련주가 약 3배 상승했다는 보고가 존재합니다. 반대축인 소비국에서는 인도가 단연 돋보입니다. 인도 가정이 보유한 금량은 올해 6월 기준 약 3,6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자국 GDP의 8.88% 규모입니다. 또한 2024년 연간 금 수요가 약 8.3톤으로 중국 8.97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가격 상승은 인도 소비자에게 자산 가치 증가, 소비 여력 확대라는 효과를 주었고 이에 따라 결혼 언명절 등의 전통적 수요가 다시 활성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흐름을 종합하면 금값 상승은 단순히 투자 자산의 가치 변동을 넘어 생산국의 경제 회복, 어느 소비국의 내수 자산 강화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산국은 자원 의존도가 커지는 위험을, 소비국은 자산 과도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저는 금시장 분석가로서 이번 제5부에서는 금값 랠리 뒤에 숨어있는 글로벌 유통망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소규모 채굴, 이 전 세계 금 생산량의 약 20%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과거 1990년대 약 4%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이처럼 생산국에서 증가한 비공식 물량은 소비국과 재정 정책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 약 435톤, 가치로는 300억 달러 이상이 공식 경로가 아닌 방식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물량은 종종 중동아시아 재처리 센터를 통해 정식 시장으로 편입되며 국가 간 정책 격차가 금값 상승과 맞물려 복잡한 공급 사슬, 왜곡을 초래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흐름은 소비국의 정책 대응입니다. 금을 전략 보유 자산으로 보고 있는 중앙은행들이 증가하면서 금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외환 보유 포트폴리오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에서는 추적 가능성 및 정품 인증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거래센터에서는 금 바탕 광석의 원산지 재련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국으로 하여금 자금 기술을 유치하게 만들고 소비국으로 하여금 제도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유통망의 비투명성은 국가 간 자원 외교 세원, 훼손 환경 리스크를 동시에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소비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금값 변화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금 시장을 장기간 추적해온 분석가입니다. 이번 제6부에서는 급팽창하고 있는 불법 금 시장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제도 개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 생산의 약 20%가 소규모 채굴 및 불법 채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불법 금 유통망의 규모는 연간 95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국가 안보 금융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리스크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페루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불법 금 수출이 약 100.99톤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금값이 높아서 생긴 채굴 붐이 아니라 조직 범죄, 밀수, 환경 파괴까지 포함한 복합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제도 개혁 측면에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 및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등이 불법 금 유통을 테러 범죄 자금원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UNODC 보고서에선 금 밀수 세탁이 다양한 범죄 경제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은 금 원산지 추적 제도를 도입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을 시험 중입니다. 이는 윤리적 금 시장을 형성하려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이 흐름은 간과해선 안 됩니다. 외환보유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불법 유통 리스크가 한국 시장에도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금값 랠리 뒤에는 금융 환경 제도적 도전이 함께 존재하며 이를 놓친다면 기회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금 시장을 장기간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7부에서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점에서 월드 골드 카운슬가 지적한 금책 우럽의 지속 가능성 리스크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측면에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금 채굴이 연간 약 1억 8천만 톤 이상의 독성 폐석 및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토양 지하수,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미 아마존 지역에서는 2025년 중반 기준으로 불법 금 채굴로 인한 13만 9천여 헥타르 3.3 에이커 이상의 숲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 채굴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은 시안화물 등의 화학물질은 하천과 생태계를 오염시키며 소규모 채굴 부문에서는 수은 유출이 연간 800톤 이상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채굴 지역 인디지너스 커뮤니티가 토양물 오염으로 생계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예컨대 페루 아마존 인근에서는 수은 피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신장 기능 이상 발달 장애 증가 보고가 존재합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채굴 회사들이 ESG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보호구역 또는 생물 다양성 민감구역 인근 채굴지에서 생태계 리스크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WGC에서 나왔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상승한 지금 투자자 차선의 정책 결정자, 광산업계 모두는 단순히 수익만을 볼 것이 아니라 채굴의 지속 가능성, 책임 소재 유통망 투명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비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 사슬에 내재된 리스크가 국내 투자 및 자산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금 시장을 전문 분석해 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8부에서는 글로벌 소비국, 특히 아시아 신흥국 중심으로 금 수요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드 골드 카운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금 수요는 약 4,194톤, 미화 약 3,820억 달러 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투자 수요, ETF, 실바, 코인 등과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통적 소비 부문인 보석 수요는 가격 급등 영향으로 약간 둔화된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비국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나라는 인디아입니다. 2025년 7, 9월 기준 인도의 금 수요량은 약 209.4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는 증가해 약 91년 추ton, 가치 기준으로는 미화 약 12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금이 전통적인 결혼 보석 수요를 넘어 투자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컨대 비엔남은 2025년 1분기 금 수요가 약 15.5톤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는데 이는 금값 급등으로 인해 보석 잔고 수요가 위축된 탓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동남아 가정의 금 보유 및 저축 차원에서의 금 접근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소비국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정자산 포트폴리오의 금 함유 비중 증가입니다. 금값이 상승할수록 가계가 보유한 실물금 투자 상품의 자산 가치가 확대됩니다. 둘째, 금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해지 자산 대안 투자 자산으로 기능하면서 금융상품, ETF, 디지털 골드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런 흐름은 가계 연기금, 보험사 등 기관 투자가의 자산 배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국 관점에서 금 수요는 양적 확대보다 구조적 변화, 즉 보유 목적의 전환, 투자해지 중심의 흐름이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책 9부에서는 이런 구조 변화가 소비국의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금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9부에서는 금 수요 구조 변화가 소비국의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어떠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근 월드 콜드 카운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전 세계 금 수요는 13.3톤, 가치 기준으로는 140.0억 달러, US$3 빌리언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금 수요가 급팽창하면서 금융시장엔 여러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과 주식 감담 채권 등 전통 자산군 간 상관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몰간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금값이 최근 몇 년간 주식시장과 함께 상승, 즉 과거처럼 리스크 오프, 금값 상승 공식이 아닌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융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소비국들의 외환 구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이 점차 포트폴리오 답연화 및 달러 해지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일부 국가의 외환 보유 구성에서 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앙은행의 금 수요가 전 세계 수요의 20%를 넘어섰고 금 보유량이 유로를 제치고 공식 외환 보유 자산 중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소비국 입장에서는 달러 중심으로 치우쳤던 외환 보유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더 분산되는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가 금융시장 유동성 및 환율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 달러 강세 및 금리 인상 기대가 부각됐을 때 금값이 일시 조정되었고 2025년 11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단기 금값 하락, 이는 소비국의 금 수요 및 외환시장 전략 변화에 과민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론적으로 금 수요 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금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국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 전체의 자산 배분, 리스크 관리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소비국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단순한 금 투자의 맥락을 넘어 외환 보유, 금융 포트폴리오 재설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금 시장을 장기간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7부에서는 향후 금값의 흐름과 한국 투자자 정책 결정자가 고려해야 할 포지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기관의 최신 전망을 보면 골드맨삭스 리서치는 2026년 중반까지 온스당 약 4,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몰간 스탠리는 2026년 중기까지 온스당 사음속 50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퍼포먼스가 좋다는 차원을 넘어 금이 일시적 안전자산이 아니라 구조적 해지 자산으로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 내 금 또는 금 관련 상품, ETFs, 금펀드, 실물 금바 등의 비중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은 이자 배당을 제공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포트폴리오 내 기능과 목표, 인플레이션 해지, 외환 리스크 해지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이 외환 보유 내 금 비중과 실물금 수요 리스크, 불법 채굴, 환경 리스크 등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금값이 상승할수록 불법 시장 공급망, 취약성 환경 비용도 동반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금시장 흐름은 더 높은 가격 도달 가능성과 구조적 변화라는 두 축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소비국 및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단순한 단기 가격 예측이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 풀 리스크 관리의 틀에서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금시장을 장기간 분석해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11부에서는 금값 랠리가 한국 시장 및 가계 자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약 104톤 수준으로 2013년 이후 실질적인 추가 매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전체 외환 보유액 대비 매우 낮은 비중, 약 1.2%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금을 적극적으로 늘리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금값 상승 흐름 속에서 한국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계 및 소비자 차원에서 주목할 지점은 수입금의 변화입니다. 대한민국의 금 제품, 실물, 금, 바담파, 주얼리, 국내 사용을 위한 수입액은 최근 수년 평균 약 2천만 USD 수준이었으나 2024년에는 최대 3억 2,900만 USD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서 한국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실물금 및 금 관련 투자 상품, 금 ETF, 금 펀드 등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가계 및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값이 상승하면 실물금 보유 가정은 자산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해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금이 단순 보석 문화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다변화 자산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반대로 금값 급등은 수입 금제품 소비 비용 증가, 주얼리, 혼례 지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물금 투자가 과열될 경우 유동성 리스크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과 가계 입장에서는 이번 금값 랠리를 단순한 가격 상승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 배분 전략 바셋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금시장을 장기간 분석해 온 전략가입니다. 이번 제12부에서는 앞으로의 금시장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전망부터 보면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2026년 중반까지 금값이 약 6% 상승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JP 모르간 및 몰간 스탠리 등 주요 기관들은 금값이 2026년까지 온스당 저점기불고 $1,0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구조적 변화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Bank of Korea, 한국은행은 이연신 13년 이후 금 보유량을 실질적으로 늘리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약 104톤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 대비 금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금 보유 및 외환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달러 채권 중심의 외환 보유에서 금 또는 금 관련 자산으로 일부 전환하는 것이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 관련 투자 상품의 제도 세제 정비입니다. 금 ETF, 실물금, 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장 투명성, 유통망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내수 경제 가계자산, 영향 고려입니다. 금값 급등은 수익 금제품 가격 상승 또는 가계 보유자산 가치 변화 등의 파급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금시장은 단기적 변동성은 피할 수 없지만 구조적 상승 가능성도 유효합니다. 한국도 이 변화를 단순히 관망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산 외환, 금융정책의 틀 안에서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